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봤던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다라는 그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가? 지난 시간에 불가능성의 정리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은 인간이 우선 그 선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수적 표현은 불가능하고 서술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도 사실 자기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또 정책 문제의 어떤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이 정보 처리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의사결정 과정이 마치 그 컴퓨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컴퓨터가 사람의 이 인지 과정을 흉내내서 만들어진 거죠. 엄격히 말하면은. 정보 처리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한계 중에 기억 용량의 한계도 있고 선호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 순차적인 정보 처리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 배울 때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했었던 만족 모형에 대한 것 기억나죠? 만족 모형의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인간이란 결코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은 인간은 합리적이고자 노력은 할지 몰라도 결코 완벽한 합리성은 갖출 수가 없고 제한되어 있다 또는 제약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bounded rationality, 그래서 제약된 합리성 혹은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했었죠. 인간의 인간의 의사결정이 특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불확실성이 높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는데, 대개 이제 경영학 교과서 같은 데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르칩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확률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은 당연히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확률 법칙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는 이걸 기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기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합리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대치라는 말은 expected value라고 하는데 확률 곱하기 가치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가에다가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이걸 곱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합리적인 인간인가? 합리적 판단을 하는 합리적 인간인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산 적이 없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산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사본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좀 벌었습니까? 네. 지금 이 클래스에 보니까 최소한 로또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인간들이 좀 많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로또를 사는 사람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를 기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뭐겠습니까? 1등이겠죠. 뭐 1등 당첨해가지고 뭐 상금 뭐 5억 원, 10억 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또 복권 한 장의 값은 얼마죠 요새? 1,000원인가? 이게 뭐 묶음으로 파나 어떻게 되나? 나는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요. 1,000원? 1,000원이라고 치고, 그럼 1,000원 내고
예컨대 1억 당첨되면은 와 이거 엄청 남는 장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로또 복권 1,000원짜리 산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너 1억 가져가고 주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될지 꽝일지 불확실하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확률 법칙인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 얼마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죠? 쉽잖아요. 로또 복권이 한 번에 몇 장이 발매가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한 100장쯤 만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지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예컨대 100만 장을 만든다 라고 치면은 내가 로또 복권 한 장 사서 1등에 당첨될 확률 얼마입니까? 그래, 100만 장 중에 한 장이니까 100만 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로또 복권을 살 때의 기대치라는 것은 1억 원 상금 이게 아니라 1억 원이 당첨되면 좋은데 그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가? 100만 분의 1이라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1억 원 곱하기 100만 분의 1 하면은 얼마예요? 100원. 로또 복권 한 장 얼마라고요? 1,000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원 주고서 100원짜리 받는 셈이야. 그러고서 야, 나 1등 당첨될까? 기분 좋아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한 확률 계산은 실제로 로또 복권을 몇 매를 만드는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복권이건 간에 이걸 확률로 곱해가지고 기대치를 계산해 보면은요. 복권 사는 값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최소한 이 기대치라는 확률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확률을 이용하고 이런 식의 철저한 계산을 통한 선택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한 분들이 쓰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휴리스틱스라는 개념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봅시다. 이 앞에 보는 작품, 이게 조각 작품인데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로댕의 유명한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작품이 실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이 큰 조각 작품의 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종교학과 교수님이 수학과인가 경영학과 같은 어느 교수님한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너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그딴 게. 애들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지옥, 천당 이런 건 다 지어낸 얘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무지몽매해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다니는 거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종교 안 갖는다라는 건데 기대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천당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그걸 안 믿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 몰라요. 사실 죽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있다고 또는 없다고 확신할 뿐이지 믿을 뿐이지 100%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해. 선택은 해야 돼. 천당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건 아니면 에이 그런 거 없어 라고 믿고 살건 어떤 걸 믿는 게 과연 합리적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둘 다 불확실하긴 한데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천당 지옥 그런 거 있는 거다 하고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야. 반대로 만약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지옥이 있다고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뭐 신을 믿고 살고 죽었더니 정말 지옥이 있어. 근데 나는 마침 신을 믿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옥으로 안 떨어졌어. 그럼 다행인데 만약에 에이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퍼져서 살다가 딱 죽었더니 정말 지옥이 있어. 그 자기가 글로 떨어졌어. 그러면 황당한 일이겠는데 그냥 황당한 정도가 아니겠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옥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 많은 종교나 또는 그 설화나 뭐 동화에서 그리는 그 지옥이라는 것에 떨어졌을 때의 밸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밸류라는 말 쓰니까 이상하죠. 그 뭐 손해, 피해 이 말도 좀 적당하지 않겠다. 얼마나 끔찍할 것 같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거 그리는 거 보면은 막 그 뭐라 하나 그 하여튼 도깨비 같은 것들이 그냥 막 혀 막 잡아 빼고 막 이러는 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 그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맨날 타고 있고 뭐 소금에 절여가지고 타고 있고 뭐 이런 끔찍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빠지게 됐는데 누군가가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대신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얼마 받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돈을 주고 야, 너 내 대신 지옥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 얼마 받으면 지옥에 기꺼이 들어가 주겠어요? 나 같으면 돈 아무리 갖다 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의 효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무한되겠죠. 그럼 지옥에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얼마일 것 같아요? 0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이야, 믿음. 객관적인 실제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이라도 확률이 제로라고 단언은 사실은 못한단 말이에요. 있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기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거 지어낸 거야. 하지만 왠지 마음속에 조금 만약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대치는 확률 곱하기 밸류야.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무한대를 곱해놓으면 무한대가 되죠. 그러면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천당, 지옥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믿는 거는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인 거죠. 동의가 됩니까? 그렇답니까? 그런데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보다 더 많아. 이게 현실이야.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끔찍한 지옥 같은 것, 이런 거 생각할 때도 확률, 그 다음에 뭐 가치, 그래서 기대치, 이런 식의 합리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봐서, 에이, 그런 거 없어. 살아. 딱 봐서, 야, 로또 복권 1억, 10억, 인생 대박, 나 하나 살래. 기대치,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실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이스를. 자, A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처음 들어와가지고 맨날 놀다가 그 전공 개론 과목을 C+를 받았어. 그리고 툭 하면 술집 가고 당구장 가고 무도장 가고 그래. 그리고 이런 헤비메탈에 심취해 있고 기타를 혼자 막 배웠어. 이 사람이 20년 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눈치 빠른 사람들 대충 알겠지만은 내 얘기예요. 뭐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규동량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거 보고서 그렇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사전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사람의 프로필만 이렇게 딱 봤어. 그런데 저 사람이 과연 전공이 뭘까? 직업이 뭘까? 이 사람이 2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저 사람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렇게 했으면은 그 딴따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라라고 하면은 이 앞에 주어진 요 서너 가지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다른 정보가 없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쉬워 보이는데 문제가 이렇게 좀 더 머리를 굴려서 고민을 해보게 될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시스템의 두 종류로서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강의 노트에 내가 뭐 메모는 안 해놨는데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후닥닥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고 숙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후닥닥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한참 동안 숙고한다라는 겁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직관적 사고라는 게 바로 자동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 사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구나, 본인이 알아. 그런데 자동 시스템, 직관적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을 정도예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이 차차작 일어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시스템을 비교할 때 당연히도 디스턴트 코스트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직관적 사고인 자동 시스템이 대단히 코스트가 낮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결정이 딱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 상대적으로 디스턴트 에러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겠죠. 숙고 시스템은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턴트 코스트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디스턴트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보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냥 시험지 문제 딱 받자마자 일필휘주로 쫙 써놔가지고 끝 하고서 5분 만에 씩 던지고 나가는 경우하고 한번 쭉 푼 다음에 또 혹시 틀린 거 없는지 또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을 쓰는 경우하고 어떤 게 디스턴트 코스트 그다음에 디스턴트 에러 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명확관하죠. 그런데 이 인지심리학하는 사람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의 대부분 자동 시스템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숙고 시스템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흔치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숙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면은 아마도 우리의 하루는 몇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이루어졌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했던 일들 중에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을 거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 그때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옷을 입었는지, 왜 하필이면 지금 앉는 이 자리에 앉았는지, 왜 하필이면 지금 쓰는 이 볼펜 또는 샤프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심각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동적인 선택에 의해서도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은 웬만큼 다 문제 해결이 적절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가? 화장실 먼저 가야 되는가?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가? 이빨을 먼저 닦아야 되는가? 세수를 먼저 해야 되는가? 샤워를 해? 머리만 감어?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여러분이 시험 문제 치는 것처럼 고민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결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화장실 들어가서 야, 이걸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되나? 이빨을 먼저 닦아야 되나? 세수를 먼저 해? 어떻게 해야 되나? 샤워를 먼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샤워하면은 물 비누 써? 그냥 비누 써? 그냥 물만 해? 비누칠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거품은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고 시스템처럼 일일이 시험 보는 것처럼 일일이 다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때 비누칠 두 번 할 때와 세 번 할 때 그 효용의 차이를 뭐 이런 거 계산한다고 해봐봐. 끔찍해요.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참 신기하게도 인간이라는 존재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자동적으로 후닥닥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히 디스턴 코스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에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생활이 모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살다 보면은 개인이나 또는 집단 차원에서 자동적인 선택만으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숙고 시스템이 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심리학적 한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휴리스틱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규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또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 면밀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동 시스템 말고 숙고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위론적으로 너무나 정말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뭐 확률, 효용, 기대치 뭐 이런 계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숙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심각하게 복잡하게 따지기보다는 대충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휴리스틱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휴리스틱스를 뭐 어떤 분들은 뭐 탐색적 해결 방법, 뭐 추단법, 주먹구구, 간편 추론, 뭐 어림짐작 이런 식의 용어들을 쓰는데 요즘은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휴리스틱스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휴리스틱 하면은 그냥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충 결정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휴리스틱 또는 좀 아까 봤었던 그 자동 시스템이 사용되는 그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신속하고 간편하고 내가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생각 또는 사고의 지름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 둘러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로 후닥닥 가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휴리스틱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편향이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심각하게 신중하게 따져보고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어린 짐작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되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편중된 또는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말을 씁니다. 휴리스틱스 또는 바이어스라는 말이 되게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개그 콘서트에서 네 가지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키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휴리스틱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 보면은 쟤는 맨날 먹는 것만 생각하겠지라는 식의 생각, 그런 판단. 또 왔는데 뭐 처음 만났는데 고향이 뭐 시골이래. 사실은 지방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시골이래.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뭐 소똥 치고 뭐 물장구 치고 놀고 뭐 얘는 그런가 보다라는 식의 생각. 이런 게 전형적인 휴리스틱에 의한 판단입니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딱 보면서 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죠. 지금 볼 사진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놀라지 말고 보세요. 인상이 좀 그렇죠? 자, 여학생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이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전화번호가 뭐예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왜? 그 나쁜 놈일 것 같아?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로스쿨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예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막 애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자 그러고 매일 같이 애들 모아가지고 막 아침부터 기도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되게 그 맑은 영혼이라 그래야 되나? 순수한 영혼이라 그래야 되나? 외모 왜 저러냐 하면은 사실은 한번 수업 시간에 이러고 온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얘 미쳤나 그러고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 집이 그 지방이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라 그랬잖아요. 이러고 가면은 자기는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을 동안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집에 갈 때는 빡빡 밀고 간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대학생 때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혼나기 전에 한번 학교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염색하고 인디안처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정리해보고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느냐 하면은 그 마침 이제 다른 학교 친구 중에 그 영화 만드는 동아리에서 영화를 자기들끼리 뭘 만드는데 이제 깡패 역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해서 너 좀 알아 그래서 이제 뭐 옷도 이제 막 깃 이렇게 세우고 뭐 잠버 입고 이렇게 찍은 그 영화에 촬영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참 착해. 지금 이제 결혼해서 뭐 애도 있고 그런데. 자, 처음에 내가 이 사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친구가 이런 성격의 이런 스타일의 인간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친구가 여학생 뒤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냐? 겁나라. 그래서 도망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처음 본 그 순간에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단지 외모가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 거냐? 위험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맞았냐는 거예요. 틀렸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친구예요. 날마다 기도 모임 하자고 뭐 이런 착한 친구야. 자, 판단에 미스가 생긴 거죠.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 외모, 머리 스타일 이런 거. 아까 네 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봤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뚱뚱해. 또는 처음 만났는데 뭐 시골에서 왔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정확히 판단하려면은 이런저런 다른 정보들을 같이 입수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에 딱 만나면 딱 보고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하나만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다라고 그냥 순간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판단은 바이어스가 있고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휴리스틱 중에서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레프레젠티티브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유사성이라고도 합니다. 유사성 또는 대표성. 우리가 어떤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낯선 사람이나 사물을 딱 대면했을 때 대표적인 특성, 속성 딱 하나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는 이런 거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representative heuristic,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측면들에 대한 정보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 대표적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하나만 딱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비판적인 판단 그리고 오류가 많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비일비재한데 왜 그런 거 있죠? 그 혈액형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A형 하면은 되게 좀 소심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개팅을 나가는데 이제 뭐 남자애한테 혈액형 물어봤더니 A형이래.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소심하겠구만 뭐 이런 거. 또 여학생한테 혈액형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B형이라 그러면 좀 약간 사이코성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좀 가늠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에요. O형 그러면 이게 좀 활달하겠구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혈액형이 뭐냐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인간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죠. 출신지 가지고 뭐 따지는 것 있죠. 여기 저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인 사람. 경상북도 어디? 영천 또 어디? 아니야? 또 경상북도 어디? 안동. 되게 그 경상북도 쪽 경상남도보다도 경상북도가 좀 심한 것 같던데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경상도 남자들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이라면 경상도 남자 만나면 피곤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왜 그럴까? 그 전형적인 그 조커가 그런 거 있잖아. 경상도 남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3마디 한다는 거 있잖아. 그거 알죠? 아는 하고 밥도 자자. 그리고 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치욕적인 일이고 할복을 해야 될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리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지하 막 이렇게 정도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다 그러냐? 아니라고. 전라도 남자 중에도 그런 남자 있고 서울 남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제주도 남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혀 아닌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라고 뭐 특별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고정화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소개팅 나가는데 말투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야. 집이 어디예요? 뭐 또 대구입니다. 그래.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남성 우월주의자, 보수 꼴통 이렇게구만. 이런 식의 판단을 쉽게 내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지극히 사분사분하고 그 여자를 위해주고 집안일 잘하고 하는 남자일 수도 있는데 단지 경상도 태생이라는 것만 가지고 쉽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곱슬머리 최씨라는 말도 우리 그 옛말에 항상 이렇게 있는데 곱슬머리 최씨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쇠고집이라 그러잖아. 그 내 친구 중에도 사실은 있어요. 최씨인데 곱슬머리야. 근데 고집은 정말 세긴 센데 그런데 사실 고집 센 사람이 최씨에만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딴 사람 중에도 다른 성씨 중에도 곱슬머리 아닌 사람들 중에도 고집 센 사람 많아. 최씨 곱슬머리에도 고집 안 센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하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딱 만났는데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성은 최씨래. 그러면 대번에 그냥 이 사람 참 고집 세겠네 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것. 이런 것도 representative heuristic라는 거죠.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 치고 사기꾼 같은 놈이 있냐 하는 겁니다. 없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하고 다니면은 사기를 칠 수가 없겠죠.
사기 당했을 때는 사기꾼 걷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복장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점잖고 신사답고 예의 바른 것 같아. 그러니까 본색은 사기꾼인데 우리 눈에 딱 비치는 모습은 점잖은 신사야.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인간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기꾼 뉴스를 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 레프레젠터티브 휴리스틱 탁 나오면 뭔가 좀 있어 보이겠죠. 휴리스틱 중에 또 다른 것 대표적인 게 어베일러빌티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용성 또는 이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그 휴리스틱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과서에는 정정길 교수님 교과서에는 447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을 합니다. 447쪽. 가용성 또는 뭐 이용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베일러블한 지식이 바로 판단에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그 9.11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나는 그때 이 장면을 그 생중계로 직접 봤었는데 낮에 정말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정말 황당하더라고.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끔찍한 테러를 누가 저질렀느냐? 알고 봤더니 뭐 빈 라덴이 주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무장단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슬람 무장단체들에 의한 그런 테러들이 종종 있어 왔죠. 뭐 지금도 계속 있지만은 물론 이슬람 테러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에이 나쁜 놈들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그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은 테러리스트였을 테니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긴 한데 어베일러빌티 휴리스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9.11 테러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막 거기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막 건물이 막 높은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비행기가 가서 막 충돌을 하고 막 펜타곤에 막 비행기 가서 자살 테러한 식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 무장 그 단체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슬람교도였더라. 터번 두르고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막 총 들고 막 날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봤어. 이런 사건을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데 저쪽 편에 웬 무슬림이 쓱 오는 거야. 이런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이런 거 쓰고 수염은 막 이렇게 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냐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평화적이에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렇죠. 모든 종교는 대부분 다 평화적인데 가끔 가다가 어느 종파든지 간에 그 극단적인 그 사이코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확실한 그런 그 신앙관에서 이런 그 뭐 테러 전쟁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평화적으로 살아요. 착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조금 전에 9.11 테러를 봤어요. 조금 전에 뉴스에서 빈 라덴 막 그리고 이 이슬람 무장단체들 막 사람 납치하고 이런 걸 봤어. 그리고 나서 길 가다가 무슬림을 딱 만나면 자기 머릿속에서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뭐냐. 어베일러블한 정보가 뭐냐. 좀 전에 봤었던 바로 그 테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 이퀄 끔찍한 테러 이런 등식이 자기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뭔 일 당할지 모르겠다. 피하자. 이런 판단을 내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평화적이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인출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다 보면은 그런 바이어스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저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생생한 충격적인 경험 이게 이제 그 테러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뭐 교통사고 현장을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직접 봤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이나 일어날까? 하루에 몇 건이 일어날까? 또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게 확률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너무나 생생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먼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뭐 친숙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고 뭐 접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late information이라는 거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어떤 게 먼저 튀어나오느냐 아까 현저성이라든지 친숙성 같은 경우도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오래된 정보일수록 머릿속 저장고에 깊이 들어가겠죠. 조금 전에 경험한 거일수록 위로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서랍에 이것저것 물건을 막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딱 서랍을 열고 어느 게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산 책들은 쭉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 산 책이 앞쪽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꺼내는 거는 새 책이에요. 최근의 정보. 또는 내가 이거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 하는 책. 그런 책은 또 앞에 갖다 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식이죠. 밖에 나갔다가 자라 그 등껍질을 보고서 막 너무 놀란 거야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마음을 이제 겨우 진정시키면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요즘 부엌은 아니겠지만 옛날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려고 들어갔는데 웬 자라가 또 거기 와 있는 거야 시커먼 게. 그래서 어머나 깜짝이야 하고 놀란다라는 거죠. 사실은 전혀 놀랄 것도 아니야. 왜? 늘 자기가 밥 짓는 그 밥솥 뚜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좀 전에 밖에 나가서 그 큰 자라를 보고서 너무 놀랬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부엌에 자라가 있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뭔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좀 전에 놀랬던 생생한 그 정보 자라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라구나 하고 놀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하는데 정박 기준선이라고도 하고 어떤 뭐 닷내림이라고도 합니다. 앵커라는 말이 닷이라는 말이죠. 닷. 배가 한 곳에 머무르기 위해 가지고 닷을 내리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판단을 내릴 때 처음 들어온 정보가 생각에 닻을 걸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버린다라는 거라고.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뭐 모금합시다 라고 모금함을 쫙 돌려. 근데 투명해. 얼마 넣은지 다 보여. 여러분 얼마 넣을 것 같아요? 애매하죠. 너무 적게 넣으면은 아이 짠 놈 하고서 좀 욕먹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아깝고 이럴 때 흔히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집어넣은 사람이 얼마 넣느냐를 보고 그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돈 많이 모으려면은 맨 처음에 일부러 어떤 사람한테 좀 큰 돈 해가지고 집어넣게 하면은 그 사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첫 사람이 1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 뒤에 대충 1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고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1,000원짜리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뭐 1,000원, 500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얼마를 넣는 게 좋을지 잘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맨 처음 들어온 정보가 첫 사람 넣는 걸 보니까 500원이야 또는 1,000원이야. 그러면 거기에 내 판단의 닻을 거기에 걸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곱하기 8 하면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암산도 하지 말고 탁 보고 대충 답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얼마일까? 1 곱하기 1 해서 8
이러면 얼마일까? 자, 그거 근데 메모를 해놓더니 생각을 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라고 답할 것 같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하고 처음에 1이 아니라 8이라는 큰 숫자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하고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은 답하는 게 사실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320이라는데 중앙치라는 게 뭔지 압니까? 평균 말고 중앙치.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쭉 늘어났을 때 가운데 있는 거, 중앙치. 이게 1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응답한 것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에 중앙치를 보니까 512밖에 안 되고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답한 거를 쭉 모아놔서 이렇게 소트를 해보니까 가운데가 2250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1부터 시작되는 수는 그런 계산은 값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 1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에 닻을 딱 앵커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8부터 시작하면 8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답이 클 거라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처음 들어오는 숫자에 닻을 딱 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앵커링 또는 어저스트먼트라는 이 휴리스틱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첫 인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누구 처음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선을 본다든지 뭐 미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면접을 나간다든지 할 때 지금 있는 이런 식으로 안 나갈 거라고 최대한 단정하고 또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첫 인상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모임에 안 늦으려고 하고 미리 가 있더라도 지각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앵커링이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처음 받은 그 인상이 첫인상이잖아요. 그 처음 들어오는 정보야. 첫인상이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번째 모임 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막 엉터리 같이 하고 오고 또 막 한 10분쯤 늦게 오고 이런 사람은 설령 이 사람은 원래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고 단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들어왔던 첫 정보는 지각하는 사람 또 모양새를 형편없이 하고 다니는 사람 꾸질거리게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아 이건 늦게 오는 놈이야. 이거는 복장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판단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정확히 시간에 와. 그리고 단정하게 입고 와. 그러면 아, 내 첫 인상이 틀렸나 보다 하고서 자신의 판단을 수정해야 되는데 닻을 딱 걸고 있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도 웬일이야 어쩌다 한 번 저랬겠지 이상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는 거고 일찍 와도 저놈 자식이 시간을 잘못 알았나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 인상에 딱 박히게 되면은 닻을 딱 내리게 되면은 그 뒤에 자기의 첫 인상이 첫 정보가 사실은 틀렸다라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와도 이걸 무시해버리고 받아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이라크에는 대단히 위험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라고 하는데 WMD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 정보부에서 올렸던 정보만 가지고 보면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지 아닌지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부시는 있다라고 우긴 거예요.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앵커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후세인 대통령의 이라크를 봤을 때는 부시 입장에서는 저건 나쁜 놈이야. 그리고 나쁜 놈이니까 나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럴 것 같다는 정보도 입수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에 닻을 딱 걸어버린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없어. 안 나와. 전쟁을 하고 샅샅 뒤졌는데도 없어.
그래서 이라크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도 없어. 그랬더니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나쁜 놈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전쟁을 정당화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고려라는 걸 만약에 배제한다면은 인지심리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왜 시간이 지나면서 대량살상 무기 없는데라는 정보가 후속 정보가 들어오는 거를 계속 무시해버렸을까? 이라크 나쁜 놈, 후세인 대통령 나쁜 사람, 그리고 거기는 악의 축이고 위험한 무기 잔뜩 있고 대량살상 무기 분명히 있어라는 그런 처음의 생각에 딱 꽂혀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오는 다른 종류의 보고서들은 무시해버릴 수 있었다라는 식이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앵커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 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해 보세요. 대충 점수를 책정할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또 이건 안 돼. 나는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행복? 그 다음에 여러분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걸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걷어. 그래가지고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한번 코릴레이션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이 있나 없나라는 것과 인생의 행복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있냐? 애인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네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적어내겠죠. 자, 그랬을 때에 답을 모아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애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요 두 답 사이에 상관관계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면 한 11% 정도래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당신 애인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첫 정보가 뭡니까? 애인이 있나 없나라고. 그러니까 애인 없는 사람이 평소에는 뭐 솔로도 괜찮지, 난 행복해, 뭐 이렇게 살다가 근데 누군가가 너 애인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애인이 없지. 하는데 생각의 닻을 딱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 인생을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어보면은 참 겨울은 다가오는데 애인도 없고 나는 왜 삶이 이러냐? 이런 식으로 별로 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랬을 때 상관관계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죠. 애인 있냐 없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 인생 얼마나 행복하니? 라는 질문. 그런데 어떤 걸 먼저 질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내 생각이 어디에 먼저 닻을 내리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상관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생각이 어떨 때는 이렇고 또 다른 경우는 또 완전히 바꿔지고 이 생각 자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하인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휴리스틱스가 아니고 바이어스입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에는 바이어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거는 거기 써 있는 거 조금 다르게 써놨는데 맞나? 이렇게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믿는 현상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사건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 지나왔으니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걸 다 봤으니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이렇게 믿는 성향, 이런 현상을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사후 확신 또는 뭐 후견 지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정책을 만든 정책 결정자들이 그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잘 내렸을까? 이 과정을 평가하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IMF 사태가 터졌을 때 97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고 98년도에 김대중 정권 들어선 다음에 청문회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을 정부를 막 비난했어요. 이런 경우에 단골로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MF 사태가 터질 것이다. 외환 위기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왜 무시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결정자 입장에서는 망천한 상태에서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정책 결정자들이 봐야 되는, 참고해야 되는 또는 정부 내외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들을 모두 다 남김없이 다 봐야 되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읽을 시간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이거 외환위기 경고하는 보고서 여기 있었네. 이거 왜 안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는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무슨 이런 뭐 외환위기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보지도 않고, 또는 본다 하더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판단을 사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불확실성의 회피 수단 중에 방어적 회피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관행적인 방법 또는 규정에 집착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결정을 한번 내려보려는 생각은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후 확신 편향으로부터 나오는 그 도출되는 또 다른 그 경향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건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다 보여요.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미래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게 그 강의 노트에도 써놨지만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 오케이, 그럼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쓰면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전에 정책 대안의 소스 얘기하면서 과거의 그 정책 사례로부터 새로운 정책 문제의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상황이 변화하다 보면은 옛날의 지식이나 해법이 이제는 적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과거에 어떤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결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그렇게 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하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성공한 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것이다 라고 믿게 되면은,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오히려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잘못된 오답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정부의 그 규제가 이래저래 너무 많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규제라는 것이 꽤 많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부 주도로 민간들을 이렇게 쭉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각종 규제 정책을 실시해 왔어.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해 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고 관료들 입장에서는 쉽게 놓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1979년도에 이때가 이제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의 그 마지막 시기였는데, 그해 그 여름 또 가을쯤 해가지고 부마 항쟁, 옛날에는 부마 사태라고 하는데 지금 부마 항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어요. 이게 꽤 지속이 됐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죠. 이 자리에 있었던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 포승이 묶여가지고 권총 이거 그 현장 검증하는 이 사람이 이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고 이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김재규 이 중정부장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에요. 유신 정권 말기쯤 돼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투쟁의 시위가 계속 이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었는데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그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전투 경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시위를 진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강력한 무장 진압을 통해서 반정부 시위라는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 왔었어. 그런데 79년도 요쯤 와가지고 부마 사태가 계속됐을 때 당시 그 차지철 경호실장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각하 이거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건데 옛날처럼 경찰 동원하고 안 되면 군대 동원해가지고 쓸어버리고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를 이거를 왜 그렇게 못하고 하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너무 느슨하게 일을 처리해서 좀 콱 잡지 못하고 이거를 콱 때려잡지 못하고 이거를 너무나 그 유하게 대하다 보니까 시위가 계속해서 번집니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계속 면박을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10월 26일 그 저 식사 자리에서도 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 쏘고 차지철 쏘고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 됐고 정치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총을 쐈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왜 차지철 경호실장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이 시위에 대해서 경찰, 군대를 동원하는 식의 강경한 진압을 끝까지 계속했었겠는가? 그거는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부터 그 이후로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항상 늘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억눌러 버리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잘 먹혀왔다는 거죠. 삼성개헌까지 했어. 박정희 대통령 마루달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데 그럼 차지철 실장 입장에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이것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해결이 될 텐데 이거를 세상에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느슨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면박을 줬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은 옛날에 차라리 그런 강경한 진압으로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면 곤란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민주화되는 것이 사실은 이 당시에 정답이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옛날에 써먹던 방식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이 앞으로도 성공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써먹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사적 교훈을 강조한다는 것이 자칫하면은 미래를 오히려 더 망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 셀프 컨피던스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셀프 컨피던스 경향이라는 것은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인간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 정도면은 평균은 되지.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거. 그 무한도전의 모친소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잘생겼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못생겼지만은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나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괜찮지. 대한민국에 나 정도 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세상이 행복해지지. 법 없이도 살아가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셀프 컨피던스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내 판단은 꽤 맞는 판단. 내 논리는 아주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맨 생각하는 게 지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있어. 나처럼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판단하는 게 셀프 컨피던스 경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 레이크 우비건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이 워비건 호스라는 말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어떤 작가가, 게리슨 케일러라는 작가가 한 라디오 프로에서 맞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마을을 이 워비건 레이크라고 했어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은 선남 선녀들만 사는 곳, 그리고 엄친아 엄친 딸들만 사는 곳, 잘생기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모여 사는 곳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또는 뭐 기만적 우월감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나는 평균 이상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건 또는 소박하건 어쨌든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자신을 조금 이렇게 높여 생각한다라는 거죠. 요번에 슈퍼스타 K인가 거기 그 예선전에 몇 명이 왔다 그러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무지 많이 왔던데. 네?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 중에 글쎄 뭐 장난으로 온 사람이 반이다라고 치더라도 100만 명은 나 정도 되면 슈퍼스타 K 될 만하지라는 생각을 품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몇 명 말고는 다 아니올시다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꽤 괜찮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세상에 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담배 피는 학생이 있습니까, 여기? 흡연자,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피면 암에 걸린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암의 원인입니다. 폐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펴. 왜? 나는 암에 안 걸릴 것 같아. 담배 피다가 폐암 걸려 죽은 사람은 아이 그건 죄송한 사람이고 나는 담배 피다 안 걸려. 이런 식의 착각이죠, 이거는. 공사장에서 안전모 쓰게 합니다. 근데 귀찮다고 안 써.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매라 그래. 뒷좌석에도 매라 그래. 근데 안 매. 왜? 아이 괜찮아, 사고 안 나. 광역버스 고속도로 다닐 때는, 시내에서는 몰라도 광역버스가 고속도로 다닐 때는 안전벨트 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해. 아이 그 뭐 얼마나 걸린다고요. 사고 안 나, 괜찮아. 이런 생각. 안전불감증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에서 속하는 거죠. 괜찮아, 사고 안 나, 이래도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 근거는 없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고, 이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식이죠. 내가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내 판단은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요거 사례도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할게요.